최근 5년 동안 각 교육청이 벌인 유치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2,100여 곳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수학원때 비자금을 조성하는가 하면 상속세나 보험료 등의 공과금을 내고 홈쇼핑에서 옷을 사는 등 공금을 쌈짓돈처럼 썼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서 사립유치원도 국가 회계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내용의 유치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을 1000학급 더 늘리고 사립유치원의 신설 자체를 어렵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출연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라 법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최저점을 사흘 연속 고쳤었습니다. 미국발 악재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1.63% 내린 2063.30의 장을 마쳤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도 2분기 연속 0.6%를 기록했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을 불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다시 재판하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1년 1심 법원에서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뒤 지난 7년 동안 63일만 구치소에서 지낸 이 전 회장은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오바마와 클린턴 전 대통령 집 앞으로 폭발물이 든 소포가 발송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CNN 뉴욕지국과 민주당 하원 의원 등에게도 유사한 폭발물 소포가 동시다발로 전달돼서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서울택시의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단거리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심야 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크게 오르고 적용 시간도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구청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건 일반 화장장이 아니라 동물 화장장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전국 곳곳에 이런 갈등이 많아지는 모습을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오늘 각 시도 교육청별로 일제히 공개됐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원장들의 다양한 비리 행태도 드러났는데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가 하면 고급차 렌털비, 병원비, 핸드폰 요금, 주차 과태료까지 유치원 회계는 그야말로 원장들의 개인 지갑이었습니다. 강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부터 학부모들의 시선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5년간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실명 공개됐습니다. 충북 청주의 청남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비 잔액과 이자 등을 모아 3억 7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계좌에 보관했다 고발됐습니다. 인천 다솜유치원은 공금 3억 4천만 원으로 개인 상속세를 냈습니다. 억대의 돈을 뭉텅이로 빼낸 건데 야금야금 빼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 에덴 유치원 원장은 2013년부터 2년간 자동차 보험료와 수리비, 차량 과태료 등 2,500여만 원을 뺐었다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 동네 새싹 유치원의 설립자는 3년간 자신의 집 도시가스 요금 247만 원과 휴대전화비 574만 원을 운영비에서 냈습니다.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유치원 돈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경남 양산 숲속유치원 원장은 자신과 남편 땅을 체험학습장으로 만들어 2년간 880만 원의 임대료를 챙겼습니다.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로 사욕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인천 예인유치원은 원화 교통사고 위로금과 합의금 1,3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회수 조치를 당했습니다. 전국 2,576개 유치원이 감사를 받았는데 이 중 81%가량인 2,108곳이 주의나 경고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예, 오늘 공개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우선 이거부터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전국의 유치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네, 우선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은 9,021곳입니다. 9,021곳. 예, 그중에 조사한 곳이 한 2,500곳.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의나 경고받은 것이 2,100군데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조사를 아직 안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사이에 이 특정 감사 결과와 또 정기 종합 검사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를 했던 건데요. 예. 일단 감사를 받은 유치원은 서울에서 180곳이었고 그리고 부산 281곳 등 전국에서 2,576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감사 대상 중에 51%가, 사립 유치원은 92%가 각종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조사를 더 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 앞서 리포트 저희가 봤는데 몇몇 그 경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네, 우선 교사의 구성이나 이 커리큘럼 운영과 같은 운영 측면에서의 지적도 있었지만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 회계 문제였습니다. 예. 간단하게는 원비와 정부 지원금을 유치원 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받아 문제가 된 경우도 많았고요. 또 유치원 통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유치원 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 일에 마음대로 쓴 곳이 많았습니다. 예. 이런 곳은 교육청이 회수 조치를 하는데 일단 대도시 중심으로 저희가 직접 통계를 내보니까 회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었던 유치원이 서울 4곳, 인천 57곳, 부산 30곳, 대구 6곳에 달했습니다. 이 중 억대가 넘는 회수 금액이 기록된 곳도 있었는데 인천 6곳, 부산 3곳, 그리고 대구 1곳이었습니다. 예. 오늘 그 직접 확인한 자료만 해도 10,000페이지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방대한 자료라서요. 혹시 좀 공통된 유형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선 크게 정리를 해보면요. 유치원 회계를 개인 생활비로 활용을 하거나 또 아이들의 급식비가 이 교사들의 간식비에 쓰이고 또 급여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유치원들마다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습니다. 예. 개인 생활비로 활용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개인 자가용의 유류비나 정비 비용, 또 개인 휴대전화 요금이나 개인의 치료비, 또 각종 보험료 등은 마치 관례상 그래왔던 것처럼 공통적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예. 또 경우에 따라선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차량의 구매 비용까지도 지출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벤츠나 랜드로버와 같은 고가의 수입차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부실급식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급식비로 교사의 간식이나 맥주와 같은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교사의 간식을 사기 위한 예산의 항목은 별도로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가 마치 구성원 모두를 위한 간식비로 여겨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급식은 그럼 부실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요. 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에게 월급을 주거나 또 관리 업무 수당을 받아서 이 별도의 초과 근무 수당을 줄 수 없는 원장 같은 사람들에게 이 수당을 지급하는 등 급여나 수당의 부당 지급 또한 단골 사례입니다. 이 같은 돈은 사실 원장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또 인허가를 받지도 않고 원장이나 그 가족의 토지를 유치원의 강당이나 운동장 또 체험장으로 대여해 주면서 이 수백만 원의 월세를 챙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 사례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정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감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얘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청의 징계는 원장이나 이 관련 교사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이 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설립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죠. 예를 들면 설립자가 원장직을 겸하다가 징계를 받으면 원장직만 내려놓고 원감이 이 직무 대행을 하면 그만인 겁니다. 예. 또 각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취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또 재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이 바로 정부 지원금이 유치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를 거쳐서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돈이 정부의 돈이냐 아니면 개인의 사유재산이냐 구분이 불분명해진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문제들이 일부 유치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셨던 것처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또 회계 문제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유치원 관리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립 유치원 설립을 까다롭게 하고 국가 회계 시스템, 즉 에듀파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이용하도록 의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필요한 곳에 증설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유은혜 장관이 나오면 직접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뒷북이란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백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을 지원하고도 회계 감시는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립도 국공립유치원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명칭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원비를 엉뚱한 곳에 쓰면 처벌할 규정도 만듭니다. 또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강화하고 법인이 아니면 아예 유치원 신설을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그간 미진했던 국공립 유치원 설립도 속도를 냅니다. 내년에 500학급이 예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500학급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개발지구에 국공립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는 비율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학급 수는 늘어나도 실제로 다니는 원화 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땅 구하기가 어렵고 사립유치원의 텃세로 대도시에는 오히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지역 배분 계획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강화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미 교육부와 교육 당국들이 했어야 하는 일들을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발표. 개혁에 반발해 폐원하거나 휴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 모집 정지를 선언하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이런 정책을 경악과 충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면서 폐원을 고민하는 원장들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반면에 학부모들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효정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원장님들은 아까 지금 보셨죠? 굉장히 분노해하고 격양돼 있으시고. 내년 원화 모집을 하지 않거나 폐원을 고민하는 원장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가 회계 시스템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고 사유재산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선도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몫이 많이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정도권 인정을 해줘야죠. 반면 학부모들의 충격은 더합니다. 우리 아이 유치원은 아닐 거라고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 큽니다. 멀쩡한 곳을 찾는 게 어렵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원장님들 먹고 살고 이제 그다음에 자기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 느낄 정도의 금액은 가져가시고 나머지 너무 나들을 위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앞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던 학부모 단체는 교육부가 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격적이라고 해서 더 충격적인데요. 회계관리 시스템을 전자시스템으로 통일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에듀파이는. 다만 교육부가 첫 삽을 떴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정책의 지속성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말씀해드린 대로 오늘 유치원 대책을 발표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임하시자마자 아무튼 큰일이 생긴 셈입니다. 네. 근데 물론 부임하시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교육부는 그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예. 보지만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더 큰 책임을 느끼고 예.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 또 이건 뭐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국회에서도 이것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뭐 국회 입법 로비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네. 그럼 왜 아무도 손은 안 댔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죠.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지 어떤 건지. 근데 예. 문제는 있었다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아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그런 예. 것들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다 보니 실제로 국회에서도 입법 과정이 부실했었고 예. 또 교육 당국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예. 못합니다.
그 이른바 이제 한유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입법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혹시 국회에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지요? 입법 로비 이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사립유치원의 그 사유재산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주장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보장 없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번 개선책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유치원 원장 혹은 설립자들의 주장이 여전히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근데 1949년도에 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유치원은 이미 그때 교육기관입니다.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치원이 어떤 개인 사업자이거나 사익을, 영리 목적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교육기관, 학교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출발선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에듀파인에 이제 직접 가입을 해서 네. 그 제도를 아무튼 도입한다라는 2020년까지 네네. 그러면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공립 교육기관도 회계 부정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선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이 의무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은 이제 공립유치원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이런 회계 투명성 자체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지출, 수입, 그러니까 세입, 세출에 대한 항목들이 다 통일적으로 돼서 예. 모든 유치원이 그 항목에 맞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입력된 사항들을 교육청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예. 유치원마다 동일한 항목의 비용들이 차이가 나면 이 편차가 크게 되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그렇겠죠. 생기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이런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적어도 그런, 상당 부분은 줄일 수 있다.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저희가 저 한유총의 비대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바로 그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일단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당장 폐원하겠다는 곳이 경기 지역에서 한 7군데 된다고 하는데 네. 그건 막을 수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폐원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폐원 신청이 들어간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요. 예. 폐원을 인가를 이제 교육감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인가 없이 일방적인 폐원을 강행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설득하고 또 만약에 불가피한 이유로 폐원을 해야 한다면 예. 있는 원생들을 안정적으로 다른 분산시킨다. 분산은 예.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이제 폐원을 인가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 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변의 국공립 유치원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을 이용해서 예.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에 피해받는 일은 없도록 예. 그렇게 지금 시도교육청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폐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더 이상 이건 이제 이 제도 하에서는 우리는 못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정말 누가 봐도 합당한 것이라면 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 지역만 7군데라고 해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없는지요? 경기 지역만 지금 의사를 밝힌 곳이 7곳이라고 확인됐고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신청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예, 예.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렇게 구체화되고 있지 않았고요. 교육부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폐원의 이유가 합당한 이유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예. 그 불가피하게 폐원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그 상황을 면밀하게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예. 저희가 지금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불가피하게 폐원해야 하는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서 예. 국공립화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한 1,000군데를 그건 이제 애초에 계획보다 한 2배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네. 어떤 그 우려가 있는가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폐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칫 새로 만드는 곳이 정말 필요한 다 전국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꼭 만들어야 될 도시 지역보다는 왜냐하면 이거 하나 단설 유치원 하나 만드는데 한 100억 든다고 하니까요. 그건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서 시골 같은 게 지방에 더 만들기 편한 곳으로 해서 목표 달성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실제로 단설 유치원은 부지도 필요하고 또 시설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 단설 유치원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발표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취원생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치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예. 취원생이 안정적으로 40%까지 늘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공립의 중요해요. 40%.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취원생의 40%가 국공립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과 같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 유치원을 만든다든지. 공영형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이 법인화하는 것을 동의해서 그 법인화하는 과정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개방이사까지를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치 않는 공영형으로. 사립 유치원도 많을 텐데요. 아니 원하는 사립 유치원만. 원하는 데만요. 예. 원하는 데를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예. 공영형 사립 유치원을 만든다든가 부모들이 이제 협동 조합형으로 유치원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예. 그리고 병설형 단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병설 유치원을 만들었는데요. 예. 중고등학교에도 그렇게 병설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설형 단설 같은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을 도입하면 예. 수요가 높은 지역에도 단설보다 병설은 돈이 덜 들까요? 병설은 이제 학교에 그 시설을 그냥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단설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단설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일 테고요. 그렇죠.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단설을 보통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최소한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계산이 그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돈이 들어가는 네. 문제가 있는데 네.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특별교보금에서 5천억은 확보를 해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단순 계산해서 죄송합니다만 5천억이라면 100억짜리 단설 유치원 50개밖에 안 되는데요. 단설 유치원을 다 만들 수는 예, 물론 없습니다. 그렇긴 현실적으로 합니다. 예, 그거는 예. 어렵고요. 예. 제가 다양한 방안을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예산을 가장 현장 수용성이 높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예. 것이죠. 그래서 공영형 사립 유치원이나 아니면 뭐 조합형 사립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예.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무튼 예산 5천억 가지고는 아니, 지금 안 목표하고 되죠. 계신 1,000개는 지금 어림도 그래서 없는 오늘 상황이잖아요.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정말 비상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에 대처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예비비 편성까지 당정협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건 당정만 합의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관련 부처하고도 예. 이 부분은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서로 합의를 해서 다른 부처 간에도 이견이 없이 예. 필요한 예산들은 예비비를 통해서 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왜냐하면 결과? 2020년까지는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예비비든 뭐든 정확하게 어떤 예산이 구체적으로 책정이 돼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19년 3월에 500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이미 다 교사 돼 있는 충원까지 거죠. 돼 있고요. 예. 여기 이제 500학급을 더 신설하는 것을 이번에 대책으로 더 포함을 시킨 거고요. 예. 이것은 실제적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에 그 수요 조사나 실태 파악들이 1차 먼저 되면서 예. 사립 유치원을 법인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각각의 케이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신속하게 17개 시도 교육청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 조사가 되면 각각의 예산들을
계획하고 예. 그것에 필요한 예비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법부 부정이자 야권 분열 공작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4당이면 국회 과반이 가능하긴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에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특별재판부의 윤곽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먼저 대한변협과 중앙지법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위촉한 9명으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중앙지법 현직 판사 3명이 하나의 특별재판부를 이뤄 이번 사건의 1심을 맡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건이 항소심에 가게 되면 그때 항소심을 위한 특별재판부가 같은 방식으로 다시 꾸려집니다. 또 추천위가 추천해 임명된 특별영장전담법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하고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한다든가 아니면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등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하지만 한국당은 공식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그런 대법원장이 존치한 가운데 특별사법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JTBC 김나한입니다. 여야 4당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는 좀 불투명하죠. 국회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한데 법안 통과가 그만큼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좀 풀어보죠. 네, 현재로서는 사실상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여야 4당의 총 의석수는 178석입니다. 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건데 이 문제는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이 본회의에 이 법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불변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틈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법안을 손질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 법안이 올라가면 통과가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앞서 이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이 사법농단 수사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지금 이 뉴스를 이선화 기자와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혀 틈이 없습니까? 아니면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여야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한국당은 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이 특별재판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함께 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결고리로 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특별재판부 도입과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 전략인 겁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 모두 이 빅딜 전략에 부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양당 내부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테이블에 올릴 경우 이 협상을 적어도 개시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국회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자, 남북이 오늘 JSA, 즉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완료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0년대 도끼 만행 사건부터 최근에는 북한군 오청성 하전사의 탈출 당시 총알이 난무했던 사건까지 공동경비구역의 역사는 이제 말 그대로 역사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병력과 무기 철수가 제대로 됐는지 상호 검증을 하고 나면 남북의 군사들은 함께 근무를 하게 됩니다. 북측 구역을 포함한 JSA 전체가 곧 일반 관광객에게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은 나란히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프레스센터에 모여있던 외신 기자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바로 이 군사분계선이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만큼은 사라집니다. 이 10cm 높이의 콘크리트 턱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 군사령부는 오늘 오후 1시 JSA 내 모든 화기와 탄약,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28일부터 남북 각각 35명의 군인이 공동으로 경비를 섭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다음 달부터 출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종전까지는 JSA에 관광을 오더라도 이런 북측 건물은 그저 남측에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북 건물 모두 내부까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판문각과 같은 북측 건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겁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드나드는 민간인들의 월북, 월남을 막기 위해 남과 북은 초소를 하나씩 새로 짓습니다. 북측 72시간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가, 우리 측 판문점 진입로에 북측 초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JSA 경비병의 상징과도 같았던 검은색 선글라스도 사라집니다. 남북 군인들은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쓰인 노란 완장을 차고 내부를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을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청와대는 공동선언 비준은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속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비준에 대해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자서전을 언급하며 말바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당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은 오늘로 예정됐던 경의선 도라산역 현장 시찰도 보이콧했습니다. 또 탈북민 기자의 남북회담 취재 배제 등을 이유 삼아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한국당의 목리일 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신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양 공동선언 비준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불꽃이 꺼지지 않게 이어가는 과정이라며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르면 다음 주에 개성을 찾아서 멈춰선 시설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공단을 폐쇄한 지 2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왕래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당시 북한이 했던 우리 측 자산 동결도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상징했던 폐쇄와 동결, 이런 조치들이 풀려가면서 공장이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등 150여 명이 빠르면 다음 주 개성공단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남북관계가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는 과정들에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의 그 자산 점검의 요청.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점검을 허용한다는 건 사실상 동결 조치를 푸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측이 동결 조치를 해제한다고 알려온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입주기업 관계자도 점검을 하자면 가압류 조치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2016년 2월 공단 폐쇄 이후 북측은 공장 등 우리 측 자산을 전면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면 대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에서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업인 방북이 공단 재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인들은 다음 주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급락한 영향으로 코스피가 또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사흘 연속 하락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다가 국내 경기 둔화 같은 악재가 쌓여 있는 걸 감안하면 국내 증시는 당분간 계속 불안할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63% 내린 2063.30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지난해 1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장중한 때 2033까지 떨어졌는데 역대 코스피 최고치인 올 1월 2607.10과 비교하면 22%나 하락한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1.78% 하락해 690선을 내줬습니다. 국내 증시가 흔들린 건 미국발 악재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여파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간밤 4.43% 내렸습니다.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애플과 아마존닷컴, 넷플릭스 등 대표 종목의 주가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엿새째 주식을 팔았습니다. 개인도 2,80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단기간 안에 회복은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3.72% 급락하는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대외 악재 말고도 국내 상장 기업의 실적 전망이 어두운 데다 경기가 더 나빠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어 주식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3분기 국내 총생산을 보면 그마저도 이루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현대차 어닝 쇼크까지 더해졌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76%나 줄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올해 정부가 전망한 우리 경제 성장률은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성장률 문제는 사실 2.9%의 당초의 전망을 지금 달성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2.9는 참 힘들다, 어렵다. 금년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5%대입니다. 지난 2분기에도 성장률은 0.6%를 밑돌았습니다. 2.9%는 물론이고 한국은행이 지난주 낮춰 잡은 성장률 2.7%도 쉽지 않습니다. 4, 4분기에 0.82% 이상 나오면 2.7%가 나오게 됩니다. 성장률이 떨어진 건 건설 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 큽니다. 그나마 수출이 3.9% 늘었지만 실적이 좋은 건 반도체뿐입니다. 특히 오늘 나온 현대차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우려보다도 훨씬 나빴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나 줄어서 2,800억 원대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판매가 부진했고 중국 시장에서도 목표치의 절반도 팔지 못한 탓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김모 씨가 범행 당시에 가발을 쓰는 등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딸들을 평소에 폭행하고 가족들한테 했다는데. 모자를 눌러 쓴 김 씨의 머리카락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모습은 달랐다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항상 짧은 머리라고 다녔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의아했었는데 머리 숱이 되게 많은 거예요. 뒤에랑 옆이 다 덮일 정도로. 김 씨는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전 부인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안쪽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동선을 미리 파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별로 한 게 없어요. 인정을 잘 해가지고. 범행 뉘우치고 있습니까? 네, 많이 뉘우치.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족들이 김 씨를 엄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엔 이틀 만에 12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비슷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에서 30대 남성이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자해했고, 강원도 춘천에서는 혼수 문제로 다투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급하게 손짓을 하자 경찰이 달려가고 잠시 뒤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전남 광양시의 한 미용실에서 35살 박모 씨가 전 부인 33살 최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박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위독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이혼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게에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하고. 어젯밤 강원도 춘천에서는 27살 신모 씨가 혼수 문제로 다투던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심 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가족이 집에 찾아갔다가 여자친구가 숨져 있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인의 집에 숨어 있는 심 씨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는 전 남편이나 남자친구였습니다. 가끔씩 오해하기 쉽고 가까울 수 있고 갈등이 소재는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분노 범죄도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찰은 곧 피의자들을 구속한 뒤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면서 대법원이 하급 법원으로 사건을 또 돌려보냈습니다.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사건을 되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7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단 63일만 수감됐던 이 전 회장이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한 것처럼 꾸며 회사 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다음 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혐의가 무죄라며 형량은 그대로 벌금은 1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대법원은 횡령 대상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리적으로 횡령한 대상은 섬유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을 판매한 금액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 2심에선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엔 탈세 혐의에 대한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최대 주주 중 출자를 가장 많이 한 한 명은 조세 포탈 등 혐의를 분리해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의 거듭된 법리 오해로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넘게 병원 입원과 보석 연장을 반복했던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감된 기간은 63일뿐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너 일가의 갑질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교촌치킨 권영강 회장이 육촌 동생인 상무가 직원들을 폭행한 일에 대해서 오늘 사과했습니다. 2015년에 찍힌 CCTV 영상에는 권 상무가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주방에 들어섭니다. 직원들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칩니다. 주먹을 들이대며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옆에 있던 쟁반을 들어올려서 때리려고 하자 다른 직원들이 말립니다. 화를 못 참고 파가 담긴 통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말리는 직원의 멱살을 잡고 떠밀더니 여성 점장도 밀쳐 넘어뜨립니다. 이 남성은 교촌치킨 권원광 회장의 육촌 동생인 권모 상무입니다. 2015년 3월 일어난 일인데 당시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된 겁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아 퇴직했지만 이듬해 복직해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친척의 사내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과 고객, 가맹점주에게도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친척이라고 복직시킨 건 아니라면서도 당시 폭행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도교수와 제자 관계로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들 학생들은 아버지 밑에서 병역 특례 근무까지 겸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아버지란 이름에 지도교수란 직위까지 얹어 자식을 관리했던 카이스트 교수 2명. 이들이 책임진 건 논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교수의 아들 모두 박사 과정을 밟으며 전문 연구 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사실상 군복무도 해결하고 있던 셈입니다. 병역 관련 규정상 연구 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지도교수입니다. 카이스트 측은 지도교수인 아버지가 아들의 복무 관리를 한다 해도 별도의 전자식 시스템을 운영해 출결 등을 점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구요원의 출장과 휴가, 조퇴와 외출 등은 아버지인 지도교수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 연구요원을 관리하는 병무청도 처음 보는 사례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학생들의 지도교수를 바꾸긴 어려운 만큼 관리 책임 교수를 바꾸도록 카이스트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역법 규정에는 전문연구요원에게 적용할 마땅한 상피 제도가 없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인들이 늘 목에 걸고 다니는 인식표, 흔히들 군번줄이라고 하죠. 신분 확인을 위해서 소속과 군번 그리고 성명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첫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바로 이 인식표도 함께였습니다. 많이 녹슬긴 했지만 대한과 육군이란 글자는 또렷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65년 만에 불려진 이름은 박재권이었습니다. 박재권 2등 중사, 지금으로 치면 병장이죠. 1953년에 전사할 당시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2사단 31연대 7중대 소속 박재권 하사는 정전협정을 17일 앞둔 1953년 7월 10일 전사했습니다. 최전방 화살머리 고지를 둘러싼 숱한 전투를 버텨냈지만 마지막 고지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근처에 묻혀있던 어느 병사의 수통에선 탄은 30개가 나왔습니다. 녹슨 소총 한 자루엔 주인이 미처 쏘지 못한 실탄 8발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931년 10월 2일생, 이남 3녀 중 장남인 23살 박하사는 그렇게 조국을 지키다 눈을 감았습니다. 조국은 박하사를 2등 중사로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유해 옆에서 발견된 계급장엔 65년 전 모습 그대로 꺽쇠 2개, 하사 계급이 찍혀 있습니다. 육군은 명태포와 과일을 올린 조촐한 재래상으로 현배를 맞았습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은 여동생 DNA를 채취해 유전자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신원이 최종 확인되면 박 2등 중사는 6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비무장지대 안쪽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 유해는 1만여 구,
오늘 첫 번째 전사자가 돌아왔습니다. 남북은 겨울이 되기 전 지뢰 제거를 마치고 내년 봄이 오면 전문 요원 100여 명을 투입해 본격 발굴에 나섭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동해상의 대화퇴 어장에서 북한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북한 어선으로 보이는 1,500척이 집결하면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려는 일본과 큰 충돌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해상 당국이 북한 어선에 물을 뿌리고 북한 목선에선 돌을 던져서 저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의 서승욱 특파원입니다. 대화퇴 어장은 한일 중간 수역과 일부 겹치는 황금 어장입니다. 오징어 어장으로 유명한데 대화퇴 일본 측 수역에 어선 1,500척이 몰려들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선적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철제선이라고 했습니다.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 조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일본 측 주장입니다. 이 매체는 현장에서 충돌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단속선이 물을 뿌리며 퇴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접근하는 일본 어선을 향해 목선에서 돌을 던지는 일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일본 오징어잡이 어업협회는 일본 수산청에 경비 강화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일본 해안으로 표류하는 목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먼 바다인 대화퇴 어장까지 목숨을 걸고 조업에 나서는 북한 주민이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강원도에서는 15세 이하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엔 해마다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고 이번에도 8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이 왔습니다.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남북관계 속에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은 북한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조승현 기자입니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의 북한 선수들이 남측 출입국 사무소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선물과 꽃다발을 앞세운 환영 세례에 이내 환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남한 학생들의 셀카 요청에 익살스런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합니다. 버스 석 대에 나눠 탄 북한 선수단은 3시간을 달려 강원도 인제에 도착했습니다. 열흘 동안 머물 호텔 주변엔 환영 현수막과 배너가 가득합니다. 이 땅에 와서 밟아보니까 역시 여기도 우리 땅이로구나. 우리는 이거 한민족이로구나.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북한도 15세 이하 남녀 3팀 73명 선수를 포함해 총 84명의 선수단을 보냈습니다. 평창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분위기가 어린 선수들의 마음가짐에서도 드러납니다.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의 각오는 다부집니다. 돌아올 때 부모들이 무조건 1등 선생님과 부모들이 막상 1등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1등하겠습니다. 선수들은 내일부터 이틀간 적응 훈련을 마친 뒤 오는 28일부터 예선전에 들어갑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원책 조직강화특위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재판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전 변호사를 조강특위위원으로 영입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흠결이 발생하는데 이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지나친 월권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예, 하자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나친 월권을 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은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변호사의 발언은 이딴 태극기 부대 옹호 발언과 맞물려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 변호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는 국민과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변호사를 영입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비판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평론가 내지는 그런 변호사로서의 그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강특위위원으로서 그 입장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구분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혼란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전 변호사가 내놓을 인적 청산과 통합 계획에도 당 지도부와 입장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서울시가 내년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 요금은 5,400원으로 크게 올리고 적용 시간도 밤 11시부터로 1시간 앞당길 걸로 보입니다. 야간 승차 거부를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택시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타기 힘들 것 같아요. 버스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뭐 기본 요금이 너무 싸고 좀 기본 요금 좀 오르고 그래야지. 서울시가 내놓은 요금 인상안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낮 시간대 기본 요금은 3,400원, 3,800원, 4,700원 중 하나로 정하고 밤 시간 할증 요금은 조금 더 올려 4,900원, 5,400원, 6,400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총 인상률이 17.1%인 두 번째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특히 심야 요금의 경우는 적용 시간도 밤 11시로 1시간 당깁니다. 대신 기본 거리는 2km에서 3km로 늘어납니다. 야간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좀 가까운 거리나 좀 반대 방향에서 타면은 안 간다고.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올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서울 택시의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이후 6년 만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아파트값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0.02% 내렸고 송파구는 0.04%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전체 아파트값은 0.03% 올랐지만 4주 연속 상승률이 0.1% 미만입니다. 한국감정원은 거래량은 줄고 급하게 내놓는 아파트들이 나와서 부르는 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저출산 정책에 예산을 많이 쏟았지만 정작 성과는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 정책을 만들어왔던 전문가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는데 기존의 정책들이 공포 마케팅, 국가주의였다는 자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부도 저출산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다음 달에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보조금이 나오니까 세 명이 나와야지 이런 분들은 또 별로 없고 젊은이들한테 별로 와닿지 않는 비인격적인 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 오늘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포럼은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면은 굉장히 국가적 위기가 한다. 굉장히 단순한 국가 중심적인 논리로 문제의식이 제기됐습니다.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너무 개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강요를 하는 저출산 현상은 삶의 질이 떨어진 데 따른 결과인데 이런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백화점식 출산 대책 등 탁상 행정에만 치우쳤단 겁니다. 학회 출산율을 명시했던 나라는 70년대 프랑스나 룩셈부르크만 있었던 것 같고 근대 국가에서 절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데 또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계획은 다음 달 내놓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예술대 등록금은 의대 다음으로 공대보다 비쌉니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엔 1,000만 원에 달합니다.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의 예술대 학생들은 건강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거울은 깨져 있고 발렛바는 위험하게 덜컹거립니다. 건반은 부서졌고 수도에선 녹물이 나옵니다. 예술대 학생들이 SNS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한 사진입니다.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교육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고 거리 집회에도 나섰습니다. 연간 등록금은 평균 770만 원, 일부 사립대는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의대를 제외하면 가장 비쌉니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에도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이 가장 불만입니다. 서울의 한 미술대학 건물입니다. 강의실과 실습실이 부족해 복도 여기저기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소화전은 가려져 있고 소방 셔터가 내려와야 될 공간에도 학생들의 작품들로 막혀 있습니다. 실습실엔 먼지가 가득합니다. 창문이 없는 데다 환풍기는 멈춰 있고 각종 배관이 외부로 노출돼 있습니다. 계속 비염에 걸리거나 눈에 잘 충혈되고 그렇다 보면은 어떤 학기에는 그러한 진료비를 30만 원 넘게 쓰기도 하고. 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매년 반복되지만 개선은 더딥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카슈크지를 살해한 배후로 의심받는 빈 살만 왕세자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악랄한 범죄라면서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3년 새 사우디 왕실을 비판한 왕자 3명이 실종된 상태라서 국제사회의 의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لن يحدث هذا الشر وسوف نثبت للعالم بأن الحكومتين متعاونة لمعاقبة أي مجرم وأي مذنب والعدالة في الأخير سوف تظهر. 전 세계에 생중계된 국제회의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책에서 사우디의 협조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조차 배후가 있다면 빈살만일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왕세자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카슈크지 외에도 사우디 정부를 비판하던 왕자들이 잇따라 유럽에서 실종됐습니다. 파리에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 사우디의 개혁을 요구해온 투르키 반다르 왕자는 2015년 7월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모로코에 갔다 체포돼 사우디 정부의 요청으로 추방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2016년 파리에서 이집트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던 술탄 빈 투르키 왕자는 사우디 영사관의 전세기 탑승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보디가드들과 함께 사우디로 납치된 뒤 실종됐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사우드 빈 사이프 알 나르 왕자는 2015년 살만 왕에 대한 쿠데타에 찬성하는 트윗을 올린 후 역시 실종돼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지난 22일 밤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진 주인의 곁을 지키고 경찰관에게 집까지 안내해 감동을 준 부산의 반려견 또리가 부산 진구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사는 주인 할아버지의 딱한 사연도 JTBC 보도로 함께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쌀과 이불, 사료 등 온정의 손길이 할아버지 앞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50년 넘게 과일 장사를 하면서 모은 400억 원대 전 재산을 고려대 학교에 기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1세 김영석 씨와 83세 양영애 씨 부부는 서울 청량리 소재 땅과 건물 등 모두 400억 원대 부동산을 고려대에 기부했습니다. 이들은 기부한 재산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어진 제주도 이주 열풍이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로 옮겨온 경우는 2,1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53명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약 10,000명만 제주도로 이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14,000명의 약 3분의 2 수준입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값 부담이 커진 데다 관광 사업이 주춤한 탓에 소득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노래 연습장 사업자들이 오늘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캔맥주 판매 허용과 도우미를 요구하는 손님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991년 노래 연습장이 처음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불법 주류 판매와 접대부 영업이 늘어 사업자들이 전과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고객 9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캐세이퍼시픽은 추가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승객들에게 개별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고 안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이 지난 3월에 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7달 뒤에 이를 밝혀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에선 이 장면이 두고두고 이야기거리를 남겼습니다. 프리킥 수비 도중에 한 선수가 드러누워서 슛을 막아냈습니다. 장난처럼 보이지만 축구의 통념을 깬 영리한 수비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바르셀로나 쿠티뉴가 프리킥할 때 기상천외한 수비가 펼쳐집니다. 수비벽 앞뒤에 있던 선수들이 공을 차는 순간 누워버립니다. 장난처럼 비춰진 이 장면. 그런데 후반에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바르셀로나 수아레스가 공을 바닥으로 굴려 프리킥을 했는데 인터밀란 수비수 브로조비치가 드러누워 막아낸 겁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메시도 깜짝 놀란 기발한 수비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축구 역사 속 프리킥은 공을 차는 선수와 막는 선수들의 묘수가 충돌하곤 했습니다. 수비수들은 줄지어 프리킥 길목을 가로막고 때론 아예 골문 앞을 봉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을 감아차 수비벽을 넘기는 골이 많아지자 수비수들은 다 함께 뛰어오르거나 때론 무등까지 타고 공중볼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영리한 공격수들이 뛰어오른 수비수들 발 아래로 공을 굴려 골을 만들어내니 때론 앉은 자세로 때론 몰래 드러누워 공을 막는 극단적 수비까지 등장했습니다. 축구 통념을 흔드는 프리킥 수비. 하루 종일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재미난 이 장면에 열광하며 갖가지 패러디물을 만들어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유독 잡음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동물 화장장입니다. 뭐가 문제인 건지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대구 서구 주민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구청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 피켓들을 보시면 이 동네에 반려동물 화장장이 지어진다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치달았던 이 갈등은 내일 구청의 건축 심의를 앞두고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동물 화장장 건축 허가를 구청에 신청한 건 지난해 5월. 구청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패소하면서 사업자가 재허가를 신청하자 주민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개인이 한 사람이 영업을 이익을 위해서 이 혐오 시설에 들어가도 되겠어요? 화장장 부지가 마을과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300m 되는 거리에 고등학교가 있고 100m 지점에 학교가 있습니다. 또 맞은편으로 내려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부지 바로 앞에는 40년 넘은 절도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 도랑 자태에서 이거를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당 사업자는 구청이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면은 두 번째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경기도 파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다 이게 돌아가면서 벌써 3년이나 됐어요. 참나. 화장장 예정지로 들어가는 길목엔 이렇게 주민들이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 이 오랜 갈등의 시간을 보여주듯 모두 빛이 발했습니다. 이 예정지로부터는 약 150m 거리에 공공 택지지구가 조성 중입니다. 여기서도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역시 화장장 사업자가 이겼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화장장 입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나 주거지 500m 이내 설립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동물 장려시설 가는 그 법을 2016년도에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되는 법안 이런 걸 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래 참 좀 난감합니다. 김해에선 최근 5개 업체가 동물 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등록까지 마친 곳은 한 곳뿐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데서 사업자가 막 나타나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내용을 해야만 벌금이라는 되죠. 김해시가 공설 화장장을 추진하자 이번에는 허가업체들이 반발합니다.
시에서 운영을 그런 계획이 있다 했으면은 우리가 뭘로 이렇게 주제가지고 들어왔겠습니까? 주민 반발이 심하다 보니 무허가 업체도 난립합니다. 주택가 바로 옆에 위치한 한 동물 장례업체입니다. 최근 파주시는 해당 업체를 불법 영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체 측은 장례용품을 팔았을 뿐 화장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 입장은 다릅니다. 저희가 소각 그거 장을 봤다니까요. 물타기 하나 사이에다 두고 어떻게 그런. 현재 전국에서 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동물 장례업체는 29곳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 자체를 정말로 그 음지에서 양지로 좀 끌어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동물과 함께 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지라도 어디서 어떻게 보내줄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사업자와 주민 간 끝없는 싸움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유치원 문을 난생 처음으로 들어서는 아이의 몸은 떨렸습니다. 아무나 유치원에 갈 수는 없었던 시절, 도시의 중산층 아이들은 그 유치원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받은 것이었고, 유치원 문 안의 세계는 아이에게는 신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은 적어도 아이들의 눈에는 모두가 천사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유치원 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이 됐어도 여전히 그곳은 아이들에게는 신세계이고 선생님이 천사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리 유치원. 유치원 앞에 비리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당초에 어울리기나 한 것인가? 그러나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유치원 돈을 가져다가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차량,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유치원 예산으로 구입했다가 감사해서 들통이 난 경우도 있었죠.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에 더해서 학부모들이 지불한 수업료는 원장 선생님의 아파트 관리비, 홈쇼핑 비용, 기름값, 입원 치료비, 백화점과 노래방, 미용실비, 동창회비 등등 열거하기도 쉽지 않은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소수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항변했지만 유치원이라는 홍역을 한 번쯤 치른 부모들은 저마다 겪었던 기상천외한 경험담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로비를 받아 입을 다물었던 정치권은 그리 할 말이 없을 듯하고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회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늘린다는 것. 상식적으로 보면 별 특별할 것도 없는 당연한 조치에 한유총은 너무나 충격적 조치에 경악한다는 상식적으로 봐도 엄살로 보이는 반응을 내놓는 2018년의 대한민국. 그럼에도 유치원을 지키고 있는 여전히 아이들의 천사인 선량한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인 1930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남긴 말을 오랜만에 다시 인용하면서 공유할까 합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누르지 말자. 30년, 40년 뒤진 사람이 30년, 40년 앞 사람을 잡아 끌지 말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에 이번만큼 촉각을 곤두세운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 일기에 명운이 걸린 건 물론이고 그 결과가 북미 회담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말 그대로 폭탄급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오바마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택 등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에게 폭발물이 든 소포가 동시다발로 배달됐습니다. 이 폭발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비난해온 CNN에도 전달돼서 생방송 중이던 앵커 등 수백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에게 폭발물 소포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뉴욕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폭발물 소포가 배달됐다는 긴급 소식을 전하는 CNN 앵커입니다. 이때 경보 소리가 들립니다. 1분쯤 지나 스튜디오 옆쪽으로 건물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방송은 중단됩니다. 폭발물 의심 소포가 CNN 뉴욕 지구 우편물 보관소에도 배달된 게 확인돼 대피 경보가 울린 겁니다. 이날 최소 7건의 폭발물 소포가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 동시다발로 배달됐습니다. 비밀 경호국이 사전에 폭발물을 탐지해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소포가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노란색 봉투 속 폭발물은 15cm 길이의 파이프에 흰색 가루가 섞여 있고 파이프 양쪽이 전선으로 감겨 있는 형태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파이프 폭탄의 일종으로 충분히 작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거나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의 범행 가능성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범인의 윤곽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 퍼진 극단적인 혐오가 연쇄폭탄 테러 시도로 나타났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당연히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통합과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사건의 원인을 둘러싸고는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사건 발생 10시간 뒤 위스콘신주 유세장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화합을 호소하다 돌연 그 책임을 언론에 돌렸습니다. The media also has a responsibility to stop the endless hostility and constant negative and oftentimes false attacks. 테러라는 표현은 물론 중간 선거에 역풍이 불까 우려한 듯 오바마와 클린턴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I want to begin tonight's rally by addressing the suspicious devices and packages that were mailed to current and former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를 향한 전투적인 노조에서 급선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폭력에 관대하고 분열을 조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사건을 초래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It is a troubling time, isn't it? And it's a time of deep divisions. 공화당 일각에선 민주당 지지자의 자작극 음모론도 제기했습니다. 친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이번 정치 테러 시도가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킬지 오히려 위기감을 느낀 공화당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할지 그 향배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순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난시와 난청으로 했습니다. 예,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눈에 안대를 하고 논평을 했습니다. 예. 시력과 청력에 관한 논평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성대 대표의 충고로 안과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김성태 대표가 이비인후과에 다녀올 차례입니다. 예, 안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정의당이 안과에 다녀오라고 했나요? 이건 일단 순서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어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한 놈만 팬다라는 말이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 패다가 지금은 한 놈을 더 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다 라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자 오늘 아침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시 정규직화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를 빌미로 한 자기 사람 챙기기를 패는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난시가 있냐 시력 교정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자 최석 대변인이 조언대로 안과에 다녀왔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으니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좀 받아라. 난청 치료를 받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근데 최석 대변인은 그래서 안 될 한 게 무슨 퍼포먼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눈이 아픈 겁니까? 사실 최 대변인은 3, 4일 전부터 눈에 다래끼가 나서 안과에 갔었고 안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안대를 하다 보니 방송 논평을 안 하려 했는데 아침에 이때 김성태 원내대표의 난시 발언이 있자 이 안대를 끼고 난청으로 역공을 하려고 방송 논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양측이 난시와 난청으로 설전을 벌였는데 사실 관련 질환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나저나 요즘 눈병이 좀 유행인 모양이네요. 네, 저는 원인은 아직 안과를 다녀오지 않아서 눈 한쪽이 지금 빨개는데 원인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 꼭 박성태 기자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간헐적 삭발로 했습니다. 예. 이거 누가 또 삭발을 했습니까? 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늘 성남 법원 앞에서 삭발을 저렇게 했습니다. 회장과 상근 부회장이 같이 삭발을 했는데요. 앞에 들고 있는 편만을 보면 진료의사 법정 구속이 의사들의 인권에 대한 사망 선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의사 3명이 최근 의사로서 충분히 봐야 하는 상황을 살피지 못해서 아이가 사망한 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3년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이 된 바 있습니다. 예. 복부 통증을 변비로 오진해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바로 이 사건에 대고 의사가 법정 구속한 것이 의사의 인권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예. 비판한 겁니다. 오진은 명백한 겁니까? 예, 일단 의협의 공식 입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의료의 본질적 한계다 해서 해당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판결문에는 의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돼 있고요. 사실 저 사건을 잘 아는 의협 쪽의 다른 의사도 오진은 명백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다만 의사의 특수성상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오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적 구속까지 시킨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의사가 충분히 살펴야 되는 증상을 살피지 않아서 사망 사건이 난 것이 바로 2014년에 가수 신해철 씨 사건입니다. 내일 모레가 4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이. 예.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해당 의사에 대해서 오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 사건은 사회적 분노가 컸던 사건이어서 당시 의협이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가 비판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의사가 실형을 받는다고 해서 의협이 삭발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삭발까지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여론의 분노가 좀 거셀 때 하고 지금은 좀 대응 방식이 많이 다르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올해 대한의협 회장에 최대엽 회장이 선출이 됐는데 예. 이 최 회장의 강경한 성향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대집 회장 아닌가요? 예, 최대집 예. 회장입니다. 예. 예, 최대집 성향도 최대엽 씨가 놀랐을 것 같습니다. 최대집 회장입니다. 예.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면서 저렇게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시 발언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부모님에게 받은 머리털은 중요한데 예. 중요한 것을 잘 알지만 강인한 의료계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삭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삭발을 한 겁니다. 예. 1년이 채 안 돼 최 회장이 2번씩 삭발을 하자. 뭔 일만 생기면 삭발 아니면 단식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예. 삭발을 자주 하는 건 이발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고요. 또 이런 과격한 예. 삭발이 의협의 입지만 좁게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아니 저분은 또 나름대로 진지한 뜻에서 삭발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 그런 댓글에 제가 좀 웃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삭발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저 사건의 경우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의사들의 커뮤니티 안에서의 의견은 반반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최대집 회장이 의사들의 이해 측에서 항상 강경한 목소리를 내서 일단 의사들에게는 좀 지지를 많이 받는다. 예. 그걸 노린 더 강경한 행동들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예.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세 번째 키워드는
뽀글이의 추억으로 잡았습니다. 예. 뽀글이 라면 봉지에 물러서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대 은어인데요. 봉지라면을 먹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군대에서 처음 군인들이 저렇게 먹었다 하고 그다음에 제대한 뒤에 또 즐기면서 사회로도 좀 퍼졌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과거의 뽀글이는 2010년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최고의 간식으로 뽑혔습니다. 당시 초코파이를 눌렀다 해서 시선을 좀 끌었었고요. 예. 그런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군부대가 선호하는 라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조달청에 이 라면을 사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온 라면 수입니다. 1위에서 10위까지, 지금 5위까지만 했는데요. 10위까지 중에 봉지라면은 참 무슨 라면 하나 있고 다 9개가 컵라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뽀글이는 봉지라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 군부대의 수요는 컵라면에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봉지라면 요즘 안 먹습니까? 군대에서? 봉지라면도 많이 먹겠지만 봉지라면을 이용한 뽀글이의 수요는 이전보다 줄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데요. 예전에도 물론 컵라면은 있었지만 전역자들에 따르면 컵라면에 비해 봉지라면이 아무래도 휴대하기 편해서 봉지라면을 이용한 뽀글이를 많이 먹기도 했고 가격도 봉지라면이 싼 것도 한몫했는데요. 제도적인 변화를 보면 지난 6월부터 라면 구매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군에서는 최저가 입찰제, 그러니까 가장 싼 라면부터 먼저 공급됐는데 지금은 군부대가 원하는 라면을 골라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전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 군대에 공급됐던 컵라면은 맛도 좀 없었고 컵라면도 좀 없었다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맛있는 컵라면이 좀 더 공급되면서 좀 문화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 논산 훈련소에서 라면 사역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뭔지 아십니까? 라면 사역은 논산에서는 라면을 못 먹어봤습니다. 라면에서 수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when October goes, the snow begins to fly above the smoky roof. I watch the planes go by.